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가 리더가 되기를 많이 꺼리는데, 이제 리더가 되기를 꺼린다는 건 책임지기 싫다는 거거든요. 구속받기를 싫고 하니까 프리터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내가 끌어나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는 책임에서 벗어나서 가고 싶다는 그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반영되고,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사실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걸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두 다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경기 침체겠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은 뭐 한마디로 이제 돈을 좀 유동성을 눌리겠다, 돈을 풀겠다. 제가 이제 실무에서 많이 경험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워낙에 그 자영업 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 돈이 돌지 않는다, 뭐 또 제조업도 굉장히 안 좋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었던 업종들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은 분명하고요. 이거는 제가 업무로서도 지금 체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이런 거를 조금이나마 일단은 좀 뭐 경기를 좀 이제 살리고 재정도 확장을 하고 여러 가지 동시에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만큼 사실 이제 시중에 유동성 푸는 건 없으니까 일단은 이쪽으로 한국은행이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고민이 많겠죠. 지금 가계부채 문제는 높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또 부동산 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인하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하한 배경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DI에서 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연구소에서 연구가 있는데, 이제 제가 채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제가 뭐 무조건 뭐 한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러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저출산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뭐 역시나 이제 KDI나 다른 어떤 국책연구소나 여러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게 일시적으로 물론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한국에서 약간 이제 정치적인 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도 분명히 영향을 준 거는 맞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약간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랄까? 이런 식으로 많이 바라보고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바라보는 거는 전반적인 구조와 이제 잠재 성장률이에요. 근데 이 전반적인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슬픈 현실은 뭐냐면은, KDI에서는 총 요소 생산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제 경제학 용어긴 한데요. 이 요소 생산성이 이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감소하는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노동 투입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게 특히 잠재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는 많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조정된 이유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은행이나 KDI나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경제 성장률이 하향이 되고 점점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이러면 이럴수록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성장을 할 때는 뭐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계층 이동성이랄까요? 이런 게 많이 좋은 편에 속했던 나라였지만, 지금 한국은 이제 점점 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잠재 성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경제가 이제 침체에 있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파이 나눠 먹기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파이도 커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 이제 특정 업종이나 특정 어떤 계층에 있어서 부가 이제 편중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본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된 이유는 뭐 전반적인 이제 펀더멘탈 구조적인 문제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KDI에서는 2030년대, 2040년대, 2050년대 계속해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모두 예상하시겠지만 잠재 성장률 하락, 경제 성장률도 하락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경제 성장 관련 이제 예측을 할 때는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쓰더라고요. 낙관적인 시나리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 근데 낙관 시나리오일 때를 기준으로 해도 잠재 성장률이 거의 뭐 2040년대 되면은 뭐 0.8에서 0.9, 그러니까 1%도 넘지 않는 수준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이 이제 미국을 뭔가 좀 경제적으로 추격을 하거나 뭔가 조금씩 이렇게 따라가고 근접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실제로 그렇긴 했었는데, 이제는 낙관 시나리오가 아니면 일반적인 시나리오거나 비관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격차도 벌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환율과 관련된 이슈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미국과도
조금이라도 차이가 벌어지고 오히려 성장이 미국이 더 낫다고 하면은 한국에서의 부가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 경제 성장률도 이렇게 양국가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훨씬 더 낮다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그게 좀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이 한국 경제 이제 KDI에서 경제 성장률을 이제 예측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요소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소 생산성이 총체적으로 감소한다고 보는 거죠. 이 자본 투입도 적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노동, 이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 이제 투입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한국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 않은가, 좀 어려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죠. KDI에서는 역시나 이제 노동 유연성을 얘기를 하면서 정년 연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 관련해서 이제 너무 경직화돼 있다, 노동시장이. 그래서 이제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직화돼 있어서 뭐 연공서열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노동 투입량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노동요소 생산성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년도 연장을 시켜야 되고 60세에서 65세로 정년 연장하는 방안까지 같이 제시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 시간이나 이런 제한 규제, 그리고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간의 너무나 큰 차이나 차별,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투입될 수 있는 어떤 유연화된, 유연성이 있는 이제 노동 투입,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도 개혁안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용 지출 구조를 이제 구조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이나 여러 가지 4대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고, KDI에서는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구연금과 신연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신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구연금 제도를 여기서 중단을 하고 지금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 구연금 가입자들, 구연금 이제 납부하셨던 분들에게는 재정을 투입해서 일단은 현재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종료를 하고, 이제 지금 젊은 층이나 이제 새롭게 시작한 신연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여기에 따라서 이제 투입한 양에 따라서 이제 연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미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혁신, 기업의 생산성과 관련돼서도 많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제도 개혁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기업의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그 진입장벽 완화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진입장벽 완화라는 게 규제와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제도가 이런 거예요. 어떤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안 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돼.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해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거만 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유연한 어떤 창업이나 유연한 사업 형태, 이제 규제가 굉장히 유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네거티브, 포지티브 규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요거만 안 돼가 아니라 이거 여기 써 있지 않으면 다 안 돼, 이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동시에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제 KDI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기존의 진입장벽을 세워놓고 기존의 업계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으면 새로운 신규 산업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가장 최근에 타다 관련 사태들이 있었죠. 그래서 역외군수 사업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갔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을 좀 최대한 어느 정도 개혁을 해서 제도 규제나 이런 걸 좀 이제 진입장벽이나 이런 걸 많이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KDI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한국이 아직도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보다 약간 어렸을 때 좀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돼 있고, 신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도 많은 편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미 좀 부의 계층이 고착화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뭐 계층 역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아비투스라는 이제 도리스 메르틴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 사회에서도 그 교육을 받을 때 예를 들면 뭐 기술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그걸 좀 이제 장점으로 평가를 해요. 처음부터 뭐 기술학교 갈 사람, 기술직 할 친구들은 이렇게 가고 공부할 친구들은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도 저는 옳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근데 그 책에서 제안하는 건 뭐냐면은 오히려 너무 어릴 때부터 너는 기술직으로 가, 기술학교로 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로를 정해주는 게 계층 이동이나 계층 역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국이
한국이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뭐 어떤 대학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죠. 이걸 저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한국 사회가 그래도 이런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이런 부분들이 계층 역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우리나라가 했던 어떤 모든 제도가 나빴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저는 계층 역전이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원래는 많은 분들이 뭐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이미 고착화가 많이 돼 있어서 어떤 서민 계층이나 이런 계층에서 굉장히 높은 이제 좀 상위권 대학을 가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사회입니다. 미국.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힐빌리의 노래라고 이번에 미국에서 부통령이 된 제이디 벤스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힐빌리의 노래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미국의 약간 중서부 지역의 약간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자란 약간 이제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친구예요. 근데 뭐 부모님이 이혼도 하시고 이런 자기의 좀 실제 이야기를 좀 이제 글로 쓴 건데요. 수필로. 그 책에서도 얘기를 나오는 게 계층 역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미 오히려 중산층이나 미국도 이런 게 많이 붕괴가 됐고 부의 격차가 많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걸 역전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공부 많이 하고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은 왜 대학에 보내는가? 이게 실제로 자신의 부를 유지하고 이걸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이 저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이 좀 더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정말 좋은 부분은 뭐냐? 두 번째는 월세가 낮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 하시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요즘에 서울 집값이 얼마인데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OECD 통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한국의 주거비가 외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원인 분석으로 전세 제도를 얘기하시는 논문도 있고 뭐 여러 분석이 있지만 어쨌든 뭐 보유세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요즘에 요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 근데 사실 보유세를 늘리는 거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단점 중에 하나는 보유세를 늘리면 저는 월세로 전가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또 월세가 저렴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민이나 중산층이 생활비로서 쓰는 비율이나 이런 게 주거비가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잘 모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돈 모으기 좋은 나라가 한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료품 가격이나 어떤 주거비나 이런 종합적으로 생활비를 봤을 때는 생활비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 나라가 한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건강보험인데 지금 이제 향후에는 지금 건강보험이 재정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정말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누구나 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돈을 모으는 쪽으로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의료비도 적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적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몸 관리만 잘하고 제대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이제 부를 모으는 데 있어서는 좋은 나라고 이걸 어느 정도 계층이 역전하고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부를 늘리고 이걸 통해서 재테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늘려가는 과정, 물론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은 일자리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있는 편이고요. 물론 막 양질의 일자리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자리도 구할 수는 있고 또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도 조금은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시드머니를 마련하고 그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이걸 통해서 자산을 불려가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라서 저는 그런 부분은 한국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가 리더가 되기를 많이 꺼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워라밸적인 부분. 이게 내가 조직에서 상위 이제 관리자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업무가 많아지고 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에 더 이제 많이 몰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꺼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조기에 퇴직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임원 승진을 원하지 않는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실은 회사 내에서는 리더가 된다고 하면 보통 임원급 이상을 이제 리더라고 많이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임원이 되면 사실 임시직이 된다는 거죠. 이제 고용의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리더를 되기가 꺼리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세 번째긴 해요.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것도 조금 쓴소리를 하기는 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리더가 되기를 꺼린다는 건 책임지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화의 방향성
방향성이 내가 주체적으로 무언가 시도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문화가 그쪽으로 이제 조금 나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그리고 이제 그냥 적당하게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사회 문화가 좀 구성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리더가 되기를 꺼리고 회사 조직 내에서 이제 뭐 구속받기를 싫고 하니까 프리터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프리터족이 그냥 나는 이렇게만 돈 벌어도 충분히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뭐 굳이 내가 책임까지 지면서 뭐 리더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서 고생을 해야 되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근데 이 리더가 되기를 꺼리는 현상을 통해서 그 저희가 보는 거는 그 사실 제가 말씀드린 책 중에 그 하류지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류지향. 그 하류지향이라는 책에서 일본 책이긴 한데 그 책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일본 사회를 지적하는 거예요. 참고로. 근데 일본 사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일과 배움에 대해서 사실은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 일의 성장이나 배움의 성장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는다. 근데 그 원인을 뭘로 보고 있냐면 배움에 대해서도 자신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서비스의 생산자가 아니라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반응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도 내가 교육을 받는 서비스의 수혜자로 보지 내가 주체적으로 이거를 교육을 받아서 내가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전반적인 가치관, 이런 문화 속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가치관이 이 리더와도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리더가 되기를 꺼리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주체적으로 내가 끌어나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는 책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그 가고 싶다는 그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비투스라는 책에서도 이 부분을 똑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독일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리더나 이런 책임을 지기를 꺼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관리자가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닌데 그러면 이걸 우리 입장에서 반대로 해석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상대적으로 이제 리더가 되기를 꺼리는 현상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리더를 자청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의도나 어떤 의지가 있다면 훨씬 더 조직 내에서나 여러 가지 성장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경쟁력이 더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사실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꼭 조직이 아니더라도 이게 프리랜서로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업으로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리더가 된다는 건 곧 책임을 부여받는다는 거고 이거를 이제 내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기꺼이 이제 책임을 지려는 쪽으로 간다면은 훨씬 더 오히려 이런 사회에서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사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좀 책을 내게 됐어요. 제가 채널에서 말했던 내용도 있고 이제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도 책으로 담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독서를 뭐 돈이 안 드는 취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서에 대해서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기는 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저 약간 이제 좀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독서라는 거는 삶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줄여준다는 거는 내가 같은 시간이 있으면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부여된 시간은 한정적인데 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 못했더라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일일이 시도해보면서 모든 걸 경험하면서 이제 시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물론 제 책도 사랑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하지만 제 책이 아니더라도 좀 독서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독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그 방향성과 배움을 얻고 이걸 통해서 훨씬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책에서는 주로 이제 내용은 아까 이제 일에 대한 거나 마인드셋에 대한 내용도 담았고 제가 어려웠었던 시절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반에 어떤 무언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제 구매해서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you